결혼 전과는 다르게 저도 결혼관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남자의 경제력보다는 성품을 주로 봤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인간과 백이면 백, 전부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냉정한 말이지만 시댁의 경제력도 어느 정도는 봐야 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 이혼했거든요. 착하고 순수한 남자여서 끌렸어요. 그 나이에 이렇게 때묻지 않은 남자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고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를 속썩이게 하는 일은 없겠다 싶었네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그 사람은 본인의 주장이랄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줬고 양보해줬어요. 그러다가 한번 의아했던 적이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던 날이었는데요. 분명 대기업에 다니면 적어도 결혼 자금을 어느 정도는 모았을 줄 알았는데 제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왜 이 정도밖에 없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돌려 이렇게 말했죠. 혹시 내가 알아야 할 집안 사정 같은 게 있을까? 이제는 결혼할 사이인데 서로 이런 이야기는 못 해본 것 같아서. 내가 모은 돈이 좀 적지? 자기가 낭비가 심한 것도 아니고 알뜰한 편에 속하는데 뭐 이해하긴 했지. 게다가 나보다 연봉이 2배 가까이 높잖아. 사실 집안에 빚이 좀 있었어. 그걸 다 같이 갚느라 사회초년생 때는 월급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썼어. 빚이 왜 생겼는데? 집안 사업이 좀 휘청여서 그때 경기가 진짜 안 좋았거든. 지금은 다 갚았지. 사업도 나름 잘 되고 있고 내가 그때 도움 준 돈은 지금 조금씩 돌려받고 있으니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이제는 내가 걱정할 부분은 없는 거지. 그럼 전혀 없어. 집안 구조가 좀 특이했어요. 그 집 식구 모두가 함께 살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유일하게 다른 회사에 다니며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집안의 빚을 갚아주느라 모은 돈이 별로 없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또 집안의 사업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남자친구가 떠안아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충분히 노후를 준비하진 못하셨더라도 그래도 빚은 없으셨으면 했던 게 저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올스탑 시키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행동이 갑작스러웠는지 설득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절대로 빚을 갚아주는 일은 없을 거야. 약속할게. 그때는 내가 결혼 생각도 없었고 가족이니까 호의를 베푼 거지. 지금은 절대 안 그래. 그리고 빌려준 돈 반드시 받을게. 나중에 집안에서 또 빚을 졌다면 그때는 외면할 거란 말이야? 당연하지. 결혼하면 이제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빚을 갚아줄 필요가 없지. 이제 내 가족은 자기밖에 없는데. 양가 부모님께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차를 사드리거나 집을 사드리는 것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빚을 갚아주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물론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가족 간에 돈 거래를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채무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야. 맞는 말이야. 명심할게. 모은 돈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그 능력에 그 정도 연봉이면 금방 다시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런 사람을 또 어디서 만나나 생각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빚을 갚아준 건 저와 연애하기 한참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하나 둘씩 결혼하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이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미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이 정도의 흠은 흠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사람과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작은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주버니, 형님, 조카까지 5식구는 시댁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저와 남편만 분가해서 저희 쪽에서 마련한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약간 가부장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장남이 최우선인 집안 있잖아요. 뭐든지 장남이 먼저인 분위기더라고요. 제 남편도 형을 되게 어려워하고 무섭게 생각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들어보니 어렸을 적부터 시부모님이 형을 우선시하고 동생인 남편을 좀 엄하게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형과 동생이 싸우면 무조건 동생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만약 제 경우였더라면 부모님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남편은 그냥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편이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결혼 후 가만히 지켜보니 대충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딱히 직업이 없었고 그냥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놓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문어발식으로 벌려놓았다가 하나 망하면 접고 또 하나 망하면 접는 식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또 그물을 쳐놓듯이 사업을 벌렸고요. 그래서 누군가 직업을 물어보면 사업가라고 하며 시부모님과 아내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벌려놓으니 그게 가족 사업이 되었던 거였어요. 좀 위험한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돈 있게 벌리는지 모두가 명품백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녔고요. 같은 가족인데 어쩜 저렇게 다를까 싶더라고요. 남편은 티 하나를 사더라도 10년 이상은 기본으로 입는 사람이었거든요. 옷장을 보면 죄다 유행지난 옷들 뿐이라 물어보면 대학생 때 산 옷이라고 할 정도로 알뜰한 사람이었어요. 다행히도 그런 성향은 남편과 제가 잘 맞아서 씀씀이 때문에 다툰 적은 없었네요. 맞벌이였던 저희는 신혼 초 때까지만 하더라도 돈 관리를 각자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묶여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점차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을 합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엑셀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공용 통장에 돈을 모아놓고 남편이 소비 패턴을 엑셀로 정리해서 매달 말에 저에게 공유하는 식으로 돈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저는 모을 줄만 알지 딱히 그 돈을 어디다가 넣고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남편이 일했던 분야 또한 재무 쪽이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맡는 게 더 현명한 것이라 믿었죠. 그 후로 저는 저희의 재산이 꾸준하게 증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대충 얼마가 있겠다 계산하면서 이때쯤 아이를 낳고 이때쯤 큰 평수로 이사를 할 수 있겠다 하며 기쁜 마음을 안고 있었죠. 매달 얼마가 쌓였는지 엑셀로 정리한 표를 남편이 저에게 보여줄 때마다 너무 뿌듯했어요. 혼자 일할 때보다 둘이 일할 때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니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남편에게 속고만 있었어요. 남편의 어두운 속내를 알게 된 건 저희가 주말에 근처 여행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났을 때였습니다. 차에도 돈을 쏟지 않았던 남편은 20대 시절 중고로 산 차를 여태까지 끌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새로 사는 비용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했죠. 이참에 차를 하나 사. 중고 말고 새 차로. 뭐하러 새 차를 사? 어차피 타자마자 중고될 텐데. 그냥 소형차 중고로 한 대 알아볼까봐. 당신 좀 있으면 생일이잖아. 우리 모은 돈도 꽤 되니까 그걸로 한 대 뽑으면 되지. 에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중에 애도 생기고 가족이 늘어나면 어차피 좀 더 큰 차가 필요하잖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하여간 돈 아끼는 건 나보다 더하다니까. 그래도 쓸 땐 써야지.
고물차가 생이 마감할 때까지 끌고 다니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남편에게 좋은 차 한 대를 새로 뽑아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됐다고 했지만 막상 선물해주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래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금고에서 저희 돈을 모아놓은 통장 카드를 가져가서 남편 차를 몰래 사줄 계획이었어요. 분명 그랬는데 그날 저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할 겸 은행에 가서 확인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통장으로 옮겼나 싶어 다른 통장을 다 확인해 보았는데 거기에도 없었어요. 대체 우리가 모은 돈은 어디로 갔나? 그 행방에 대해 추리안이 딱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당장 남편을 집으로 불러 추궁했습니다. 지금부터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오늘 우리 통장 카드를 가져가서 잔액을 확인했거든? 그런데 돈이 없어. 어떻게 된 일이야? 아, 그 돈은 안전하게 잘 보관되고 있어.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데? 같이 돈 모는 입장이 나도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펀드에 투자했어. 펀드? 어떤 펀드? 안정적인 펀드니까 안심해도 돼. 그걸 분산을 해야지. 다 거기에 투자했다고?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럼 그 돈이 안정적으로 있는지 지금 나한테 확인을 좀 시켜줘.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으니까. 그게 지금은 보여줄 수 없어. 왜? 뭐 예수금으로 잡혀 있어서 며칠 뒤에 볼 수 있을까?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해?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아? 솔직하게 말해. 지금 돈 어딨냐고.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불안하고 조급해졌어요. 남편은 결심한 듯 저에게 묻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해 줄 수 있어? 일단 말해. 거짓말하는 순간 이 결혼 생활도 끝이야.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형이 하도 앓는 소리를 하길래. 설마 돈을 시댁에 보내준 거야? 지금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있잖아. 그게 부족했나 봐. 당장 밥도 못 먹게 생겼다는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어야지. 당신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 했는데 금방 갚는다고 하길래 잠시 빌려주고 다시 채워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 덕분에 위기 넘겨서 조만간 돈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당장 이체 내역서 가져와. 여보, 내 말 좀 믿어줘. 당장 가져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니까. 공용 통장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본인의 통장에서 시댁 통장으로 야무지게 이체를 해놨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다달이 주기적으로 시댁에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시부모님 용돈 정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현금의 흐름을 보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 형수, 조카까지 5 식구를 남편 혼자 책임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돈이 잘 모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기도 전에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너무 허무했어요. 여태껏 우리의 노력이 전부 허상이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주기적으로 잔액을 체크해보지 못한 제 탓도 있겠죠. 하지만 남편이 설마 거짓말을 할까 싶었어요. 매달 엑셀로 잘 정리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표 안에 있는 잔액이 실제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엑셀로 장난질을 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되도 않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투자야. 내가 형네 사업에 투자한 셈이니까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야. 투자? 봉양이 아니고? 지금 딱 보니까 시부모님 포함해서 아주버님 가족같이 전부 당신이 책임지고 있던데 뭘. 형이 사업을 몇 번 말아먹었어. 집안의 가장이고 장남이고 귀둥인데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셔.
다시 일어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때까지 조금만 지원해주기로 했던 거야. 그리고 다시 돈을 벌면 나한테 다 갚기로 했어. 여유가 된다면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설마 가족끼리 사기치겠어? 결혼 전에 약속했잖아. 절대로 이런 일 있을 때 숨기지 않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는 가족 아냐? 당신한테 가족은 나밖에 없다며. 이제 그쪽 식구들이랑 남남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리고 장남이 무슨 귀족신문이라도 돼? 왜 당신만 도와줘야 하는데? 아주버님이 돈 잘 벌 때 한 번이라도 당신한테 뭐 사준 적 있어? 이런 말 유치해서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집들이 왔을 때도 빈손으로 오셨잖아. 나는 그쪽 식구들한테 한 번도 뭘 받은 기억이 없는데 왜 당신은 맨날 퍼주기만 하냐고. 우리가 호구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쪽 식구들이라니. 우리 다 같은 가족 아니야?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다 같은 가족이라더니 왜 나만 쏙 빼고 돈 거래가 오가고 있었냐고. 그거야 당신이 화낼까봐. 숨긴 게 더 나빠. 거짓말한 게 더 괘씸하다고. 미안해.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다시 채워 넣을게. 어느 세월에? 다시 시댁 사업이 잘 되면 퍽이나 돈 갚겠다. 당신 혹시 시댁에 책 잡힌 일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 절절매는 건데? 왜 돈을 퍼주지 못해 안달이냐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 너무 허무하고 분해. 여태껏 밑 빠진 독에 물만 계속 부은 것 같아서 너무 지친다고. 부모님이 눈물 보이면서 사정사정 하니까 나도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이야. 앞으로는 돈 낼 일 없을 거라고 했는데 나를 속인 거잖아? 그리고 당신은 집안의 공용자금에 손을 댔어. 회사로 따지면 공금횡령이고 범죄야.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렇지만 거의 내 월급을 쌓아간 돈이고 보너스 받으면 다시 채울 수 있어서 우리 사정이 딱히 어려워진 건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해? 네 돈 내 돈 나눌 거면 왜 결혼하자고 했어? 왜 돈을 합치자고 했냐고. 이럴 때만 선 긋지. 그럼 나도 내 월급 전부 친정 부모님한테 줘도 된다는 소리야? 부부가 왜 부부인데? 어려울 때 같이 모으면서 같이 이겨내는 게 부부잖아. 그런데 지금 당신의 월급을 그쪽에 쏟아 부으면 나더러 당신을 책임지라는 소리야? 내가 왜? 부부 공동체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는 건데? 장남으로서 한 번이라도 어깨 펴고 살고 싶대. 마지막으로 좀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나도 형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나도 지긋지긋하다고. 마치 혹처럼 달려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그럼 안 도와주면 되잖아.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 6년 전에 우리 아버지 암 수술할 때 가장 후회됐던 게 말씀 거역하고 말 안 듣고 제멋대로 굴었던 거야. 그때 이후로 차마 부탁을 거절할 수 없게 됐어.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이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어. 그게 내 솔직한 생각이야. 그럼 그걸 결혼 전에 말하지. 왜 지금 얘기해? 결혼하고 왜 갑자기 효자가 됐냐고. 당신도 효노잖아. 그리고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각자 집에 잘하면서 우리 둥글게 살 순 없을까? 앞으로 양가에 각자 일정하게 돈 들이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돈 언제 모아? 언제 모아서 애 낳고 집 넓히는데? 욕심 부린다고 100만 원이 1억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것 좀 들인다고 몇십 년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늦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살았다가는 거짓골 못 면해.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 평생 발목 붙잡힌 채로 산다는 얘기잖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제는 상황이 점점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줄 순 없을까? 나 믿는다고 했잖아. 끝까지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서운해.
아주버님이 사업을 몇 번이나 말아먹었는데 첫째고 장남이란 이유로 꾸준히 서포트를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 심지어 지금 집까지 내어주면서 보도주고 계시는 건데 내가 볼 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 정도 나이면 본인 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올바른 거야. 그건 그렇지.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가정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 지금 내 앞에서 시댁 식구들 편드는 거야? 아니야.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지. 내가 미안해. 아무튼 오늘부터 돈 관리는 내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엑셀도 내가 배워서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손도 대지 마. 그리고 시댁에 전화해서 전해. 앞으로 지원은 없을 거라고. 꼭 전해, 알겠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가슴이 답답해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한참 동안 거리를 서성이며 걸었습니다. 내가 왜 이 마음고생을 해야 하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결혼을 한 것인데 제자리 걸음은커녕 후퇴하고 있으니 얼마나 갑갑해요. 가장 어이가 없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시댁 식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정이 뚝 떨어졌네요.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죠. 끝까지 본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척하는 게 가증스럽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속아서 결혼한 제가 제일 불쌍한 거 아닌가요? 그날 밖을 돌아다니며 한참 동안 우리 결혼 생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일까? 시댁 식구들의 부탁을 과연 남편이 칼같이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남편은 과연 나를 위해 시댁 식구들에게 냉정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느 하나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 착하고 성실하다는 게 장점인 사람인데 모두에게 착하니 그게 또 스트레스더라고요. 사실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아내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남편이 뭐가 착한 거예요. 바보 같고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이혼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불보듯 뻔한 우리의 미래가 너무 절망스러웠거든요. 시댁 식구들이라는 족쇄를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버틴다고 해도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고 저는 분명 버티지 못하고 이혼할 게 뻔했어요. 심지어 우유부단 그 자체인 남편까지 제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왜 진작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싶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 지원을 끊은 이유로 저는 시댁의 공식 악녀가 되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저의 등장으로 돈줄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미울만도 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장가 보냈으면 각자 도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의 마음도 모른 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대기업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대기업 신랑감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더라. 우리 아들이 워낙 눈이 높지 않아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장가 갔지만 만약에 계산 빠른 애였으면 아마 엄청난 집 딸 하나 낳아챘을 거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애가 욕심이 없어서 그렇지 달라붙는 여자들 주위에다 한가득 하던 애들이었다니까? 네, 엄청난 인기였네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 심지어 정년도 보장된다고 하잖니? 그냥 가만히 버티기만 하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못 써. 그냥 서방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